안녕하세요. 시공관리 온라인 강의 4주차 머터럴 리스트에 관한 PBL 실천 계획 1차 시수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4주까지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네요. 더 이상 여러분들과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만 하면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대면 강의가 한 주 더 연기되지 않을 건데 느낌상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4주가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만일 대면 강의가 더 연장하게 되면은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루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라도 팀별 미팅을 꼭 한번 가져보도록 시도해 볼게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강하네요. 5주차는.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강의가 이게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팀 활동 보고서를 안 써봤죠? 이제 팀 활동 보고서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에 다 올려놨어요. 이제 저랑 미팅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끼리 또 미팅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갖다가 여기 보면은 언제 이렇게 모였고, 문제 해결 과정이 뭐 사고인지 생각인지 사실인지 뭐 실천 계획인지 이런 걸 거기다 내적고, 그다음 참석자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누가 참석했고, 그 본 미팅의 주요 활동은 뭐 이제 시공 관리에서 지금 뭐 학습과제 선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내용을 냈고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거는 간략하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 미팅에서 뭐 한 일은 뭐 예를 들면 실천 계획에서 가져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서로 토론했다 뭐 그런 내용을 적으시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조치 사항들, 그 다음에 논의 사항은 이제 결정하지 못한 것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적는 거고, 추후 계획은 다음번에 어떻게 만나서 어떤 활동 내용을 가질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며칠 동안 끝낼 것인가의 추진 일정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는 기타 상황 적는 거고, 그리고 뭐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사항을 제가 여러분들 활동한 내용을 듣고 피드백 사항을 이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팀 활동 보고서입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팀별 작업을 좀 더 논리적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 분석지도 올려놨죠. 강의 자료에. 문제 분석지는 팀별로 하나씩 제출하면 됩니다. 뭐 생각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선정하기 전까지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분들 생각들 갖다 정리한 거고, 그 과제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실들, 본인들이 어떻게 과제를 선정하기 전까지 필요한 그 사실들 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적는 거고, 학습 과제는 여러분들이 1차든 2차든 간에 그 팀플에서 이런 걸로 학습 과제를 하겠다고 스스로 내는 거예요. 스스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 계획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습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천 계획을 이룬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직접 만나면 더 이야기하기 쉽겠죠? 본격적으로 학습과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실천 계획을 갖다가 이제 사실은 과제 선정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저희는 실무적인 프로젝트 같이 있으니까 좀 더 빨리 학습 과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천 계획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학습 과제 선정은 머터리얼 리스트에 대한 그 디자이너의 시공 참여죠. 그러니까 머터리얼 리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디자이너가 시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과제에서는 선정된 팀별 프로젝트에 대한 팀 토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조별로 짰고 조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팀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겠죠. 그 팀별로 프로젝트가 선정되면 생각과 사실 과정을 통해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해야 해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학습 과제 선정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이것저것 다 생각과 사실을 하다 보면은 범위가 확 넓어져요. 그래서
키워드를 갖다가 도출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갖다가 조금 더 그 타겟을 좁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 과제를 선정할 때 키워드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학습 과제는 팀별 프로젝트 머털 리스트를 통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어떠한 방식으로 시공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팀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그것을 100% 똑같이 그 프로젝트 맞춰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그 재료를, 머터리를 갖다가 교체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공 관리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학습과제 선정 사례로 빌라 사부화를 결정했잖아요. 이제 그 학습 과제에서 빌라 사부화를 결정하고 거기에 키워드로 리노베이션, 레이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산화 요렇게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팀내 토론을 통해서 학습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습 과제를 갖다가 결정하는 거죠. 이와 같은 키워드를 도출한 것은 각자 팀이 선정한 프로젝트들이 머터리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빠먹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머테리얼리스트 작업에서는 팀들이 보다 PBL 과제에 맞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선정된 프로젝트 머테리얼 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사나가 한 오사카 그 대학에 예술대학에 있는 그 일종의 그런 연구소 뭐 그런 거예요.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원래 이런 스타일의 디자인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거는 되게 디지털 아키텍처 같이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말하자면 사나가 레이트 모더니즘 스타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여태까지 이어져 이 팀이 했던 작업들이 좀 독특하게 레이트 모던적인 성격, 그 레이트 모던 중에서 미니멀리즘적인 성격이 좀 강한 그런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빌로 사보에 적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그 학습 과제를 저는 이렇게 선정해 본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레이트 모던이즘 그다음에 산화란 키워드예요. 그 빌라 사고에 대해서 사실 단계를 통해서 기존 머털 리스트에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리노베이션은 레이트 모더니즘과 산하에 대해서 아직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을 또 진행하면서 학습 과정 성정에 활용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실이라는 과정은 생각 과정, 그 다음에 그 학습 과제 선정 과정, 실천 계획까지 모든 과정의 사실 조사는 계속 가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인 관계를 갖다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속 그 사실을 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시공 관리라고 해서 좀 실무적인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사실 조사인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머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설명할게요. 아까 전 오사카에 있는 그 예술대학의 이 아트 퍼포밍 센터인가 그럴 거예요. 이걸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되게 독특하죠? 예. 그 이제 레이트 모더니즘 산하에 대해서 한번 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습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산하는 세지마 카즈오와 니시지와 류에 이분이 그 세지마 카즈오고 이분이 니시지와 류에인데 산하라고 하면 모두 그 세지마 카즈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그 여성 건축가로서 유명하신 분이죠. 설립한 설계회사로서 그들의 건축은 레이트 모더니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축을 추구해 왔어요. 그러니까 레이트 모더니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내 디자인사에서 배웠겠지만은 모더니즘이 있어요. 모더니즘은 뭐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모더니즘의 성향이 아주 극도로 강해진 것을 레이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트 모더니즘에는 미니멀리즘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성향이 아주 그러니까 작은 범위로 딱 조여져서 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건물에 쓰잘데기 없는 장식 안 하고 아주 간결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레이트 모더니즘이고 그 안에서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빌라 사부아는 1926년에 가장 초기의 모더니즘 건축으로서 이 건축의 머터리얼을 21세기의 가장 발전된 레이트 모더니즘으로 바꾸는 것을 학습 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빌라 사부아를 산하가 리노베이션을 한다면 이렇게 학습 과제를 선정하면은 요거 참 아이디어가 재밌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학습 과제를 선정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산화는 특별하게 사용했던 컬러가 있어요. 바로 백색이죠. 여기서는 사실은 산화답지 않게 노출 콘크리트를 좀 사용하긴 했는데 노출 콘크리트보다는 백색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마치 르꼬르비제의 초기 모더니즘 건축처럼 백색이 주요 컬러의 모티브가 사용되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모더니즘의 기초 재료들, 뭐 철, 유리,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도 사나만이 다른 미니멀리즘이나 아니면 모더니즘 건축가와 더 차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들도 분명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빌라 사부아를 갖다가 기존의 르꼬르비제가 이건 하려고 했다가 좀 모질랐던 그런 것들을 좀 그 당시 기술에서 좀 부족했던 것을 갖다가 산화의 어떤 재료나 이런 거 활용해서 좀 더 강조하면서 변화시킨다면 훨씬 더 좀 유니크하고 재미있는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오사카 예술대학 내부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노출 콘크리트인데 이게 요 노출 콘크리트는 되게 안도다다오 같은 느낌이 나요. 바닥은 아크릴 스텐 매겨가지고 말끔하게 해놓고 기둥은 굉장히 얇게 있죠. 여기 부분 화장실입니다. 부러웠어요? 이게 이런 공간이 대학 내에 있으면은 여기서 공부하고 배우는 친구들의 그런 디자인적 능력이 이렇게 보면서 배우잖아요. 확 커질 텐데 우리 학교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냥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하의 제품 건축물들은 산하의 건축 구조는 르크로비제와 함께 초기 모더니즘 건축으로 이끌었던 미스 반데로에가 자주 사용했던 원형의 얇은 기둥을 많이 사용해요. 이게 실제로 기둥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이 사람의 특이한 디테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걸 짓는다면은 이 기둥 두께가 적어도 10배는 두꺼워졌을 거예요. 사실 여기 스판이, 그러니까 기둥 간격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아마 이 산하팀의 특별한 그런 구조적인 뭔가가 있나 봐요. 굉장히 얇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받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기술이 확립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넓은 경관을 하면서도 기둥을 얇게 해서 이렇게 널찍하게 보이는 그런 걸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간략하게 구조를 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팀의 구조적인 기술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건데, 뭐 여러분들은 구조적까지는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뭐 그건 건축이 이해할 일이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원형의 얇은 기둥은 산하의 여러 작품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모더니즘 초기의 그런 르꼬르제 포함해서 미스 반델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화는 건축과 인테리어에 사용한 재료에 있어서는 초기 모더니즘에서 기술적인 한계로 사용하지 못해서 새로운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에 나타난다고 앞서 말했죠. 일본의 도쿄에 가시면은 그 오모테산도라고 하는 거리가 있고, 오모테산도에 디오르라고 하는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어요. 그 명품 디오르예요. 그 디오르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갖다가 이렇게 그 사나가 디자인한 거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신기했어요. 이 건물은 정말로 낮에 보면 멋이 없어요. 밤에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여기에 이렇게 장막을 가린 것이 무슨 재료인가 봤더니 그냥 불투명 플라스틱 커튼이에요. 이걸 갖다가 쭉 당겨가지고 텐션을 넣어가지고 안쪽에서 빛이 나오면 이렇게 건물이 반짝반짝하게 디자인했더라고요. 사실 별거 아닌데 요걸 갖다 깔끔하게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받아요. 햇볕을 많이 받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햇볕이 많이 오는데 그 햇볕이 들어왔을 때 이게 구겨지거나 이러지 않게 텐션감을 주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모더니즘에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재료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불투명 플라스틱 커튼을 이렇게 길게 뽑을 만한 기술이 없었죠.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거 뽑아가지고 텐션감을 줄 수도 있고 안 구부러지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디자인 할 수 있게 된 거겠죠? 그 아크릴은 재료적으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아크릴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 건물의 외벽에도 아크릴을 사용하면은 깨지지 않고 플라스틱은 깨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좋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것이 햇볕을 계속 받으면 변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유리보다 적극적으로 건축에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크릴은 오래 사용이 되면은 미세하게 그, 뭐가 기스가 난다고 해야 할까? 뿌옇게 돼요. 그런데 유리는 그렇진 않죠. 깨지면 깨졌지 유리는 뿌옇게 되진 않죠. 그래서 건축재료로서 아직도 유리가 되게 유용한 재료로 사용되는 겁니다. 플라스틱 커튼막 외에도 사나는 여러 가지 다른 디자인을 보여줬어요. 다른 디자인 재료를 갖다가 이거는 그 뉴욕에 있는 뉴 아트 뮤지엄이에요. 이거는 사나가 디자인한 건데 이걸로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 상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기사를 봤을 때 이 건물의 외벽의 재료가 이게 사실은 저는 철근 콘크리트 같은 벽인 줄 알았어요. 또 이게 사진의 각도에 따라서는 그냥 하얀 벽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벽에 좀 패턴만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철망이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그 상가 같은 거 철망 이렇게 내렸을 때 좀 그 투명하게 보이면서도 이렇게 한 그런 거 있죠? 그 철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외였어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재료는 아니에요. 좀 뭐라고 말할까? 너무 좀 야박하다고 해야 할까? 그 인간성이 좀 느끼지 않은 재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겠지만은 이러한 재료들은 과거에도 쓸 수 있었죠. 과거에도 쓸 수 있었는데 이 비슷한 재료를 갖다가 인테리어에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 재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 전면을 감쌀 수 있을 정도면은 굉장한 금액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과거에는 그 비용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그 플라스 커트망처럼, 물론 이거는 텐션을 주면 그대로 텐션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은, 사실은 적당하게 사용하기 되게 힘든 그런 재료인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보면은 이걸 갖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모서리가 나오게 한다는 거, 이 모서리에 대한 디테일 부분을 제가 보질 못했는데 되게 그 힘든 디테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나가 보여준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과거 모더니즘 건축 재료와는 차별성을 두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기존의 모더니즘 재료에 대한 활용도 확실히 산화가 모더니즘 스타일을 갖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기초적인 재료였던 유리나 철 등의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과거에 보지 못한 스타일의 외관과 건축을 보여줬죠. 이거는 HH 스타일컴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것도 오모토산도가 이렇게 그 세로로 이렇게 돼 있다면 가로로 지나기는 캣스트리트라는 거리가 있어요. 약간 홍대 그 걷고 싶은 거리처럼 이렇게 분위기 조성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HH 스타일이라는 그런 건물인데 지금은 옷가게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2007년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거라서 좀 옛날 사진인데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유리에 프레임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런 기술은 그렇게 지금은 흔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유리에 프레임을 없앤 상태로 그렇게 유리를 갖다가 전면 유리창 이걸 커튼홀이라고 하거든요. 저번에 설명 잠깐 드렸죠. 커튼월을 하는 기술은 이제는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니까 이게 특별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찌 되었건 이런 식의 스타일들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재료였던 유리를 갖다가 이렇게 유리 프레임 없이 이 유리 프레임이 있고 없고에 되게 틀릴 거예요. 만약 이렇게 여기서도 유리 프레임을 그으면은 사실은 건물이 조금 평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사용한 것도 모더니즘 스타일을 갖다가 좀 더 확장시킨 거라고 볼 수 있죠. 참 아까워요. 이 건물은 그 가구 전시장이거든요. 가구를 파는 데인데 그 안에 그 컨텐츠도 괜찮았고 이 건물의 바로 옆쪽에 보면 여기 잠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안도 다다오가 했던 조그만 건물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는 못 들어가 봤는데 그 시간이 안 맞아서 어찌됐건 되게 독특한 그런 어떤 그 좀 더 진보적인 그런 모더니즘 스타일을 갖다가 사나가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사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습까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머터리얼리스트를 조사하는 것도 사실 조사지만은 내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거 갖다 리노베이션 하겠다고 할 때도 역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 HH 스타일도 뭐 사실 지금 보면 좀 평범하고 그 다음에 뉴욕 뉴 아트 뮤지엄도 사실 개인적으로 실망이었어요. 그래서 산하의 건물을 조금 산하의 건축 디자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명한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 생각을 바꾼 작품이 바로 프랑스 랭스라는 그 정말 시골이에요. 정말 시골인데 거기 루브르 분관이 있어요. 여기는 너무 시골이라서 이 박물관 입장료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입장료 안 받는데 이게 입장표는 끊어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루브르 분관을 가봤는데 정말로 모더니즘 건축에서 꿈꿨던 과거에서는 과감하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스테인리스 스틸 판넬을 갖다가 이렇게 완벽하게 뽑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스테인리스 스틸이 좀 비싸니까. 그 스테인리스 스틸 판넬을 이용해서 내부의 모더니즘 건축의 새로운 재료적인 진화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전시장인데 보세요. 엄청나게 넓죠? 그러니까 안에 기둥 없이 이렇게 넓게 했어요. 이 건물은 1층 건물이에요. 2층 위가 없어요. 아마 2층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간접 조명일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조명이 좀 숨어 있긴 하지만은 웬만하면 자연 조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위가 뚫려 있는 거죠. 유리로 막아내는 거니까 그 위에 그 구조적인 하중에 대한 부담은 없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게 오픈해서 거기다가 보시면은 이 스테인리스 스틸 판넬이 그러니까 반짝거리진 않는데 확실히 빛을 조금씩 반사하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의 감도가 약간 좀 약간 노랗게 보이시면은 이거보다 실제로 훨씬 가보면 하얘요. 진짜 하얀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모더니즘 재료를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루브르 분관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루브르 분관을 두 군데를 가봤는데 하나는 그 아부다비에 있는 루브르 분관이고 렌스에 있는 루브르 분관인데 진짜로 유명한 건 아부다비에 있는 루브르 분관이죠. 그 장누벨이 한 건데 그것도 멋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전시라든지 이런 공간에 대한 배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박물관스럽고
훨씬 더 사람에 대한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거는 바로 루브르 분관이 아닌가, 사나이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나이 작품을 더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일본을 답사 가서 그 몇 개를 더 봤죠.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디자인 비평 때 분명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빌라 사버 2층의 기존 모터리얼 리스트를 갖다가 비교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실천 계획으로 넘어가는 건 전 단계인데 거기서 일단은 머털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하잖아요. 저번에는 머털이 뭔가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머털 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렸으니까 일단 머털 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 방이 있어요. 저번에 보여드린 것 같이 빌라 사버 2층에서는. 근데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다 리스트를 작성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몇 가지 강조되는 중요한 방들만 제가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2층 거실, 옆에 붙어 있는 부엌, 그 다음에 제1침실이에요. 요것만 일단 해가지고 모텔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선정한 작품에 대해서 모텔 리스트를 작성하는 그런 것들 하겠죠. 근데 그전엔 그냥 재료만 대충 알아보려고 했지 이제 모텔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그 재료를 갖다가 뭐 요번 시간에는 재료를 교체를 못 하는데 만약 5주차 되면은 그 재료를 교체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한번 바꿔볼 거예요. 먼저 그 기존 머터리얼 리스트 작성하는 법 말씀드릴게요. 기존 머터리얼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그냥 분류와 위치에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빌라타보아의 머터리얼 리스트 전에 머터리 뭔지 쭉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분류와 위치라는 것은 그게 어디에 있고 어느 부분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릴 때고, 요때는 제품명과 스펙도 자세히 기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정된 프로젝트가 정말로 이거는 머터리얼 계획이 잘 돼서 손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실천 계획에 들어갔을 때는 그 제품명과 스펙을 좀 자세히 기입을 해야 해요. 이게 바로 실천 계획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재료를 좀 교체해야 할 거예요. 근데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하는 재료가 있고 교체하지 않는 재료가 있겠죠. 근데 그때는 보존하는 경우, 교체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도 제품명 및 스펙을 자세히 기입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분류와 위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분류는 이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드 재료에 들어가는지, 뭐 플라스틱 재료에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제품 및 스펙은 바로 그 제품명과 제품명의 정확한 번호, 스펙이죠. 그리고 단가는 그거에 대한 계산된 가격이고, 딜리버리는 바로 이것을 언제까지 주문하면 언제까지 들어올 수 있는가,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머터리얼 리스트입니다. 이제 작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선정이 돼야죠, 프로젝트가. 분류는 아래 표를 따라 작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재료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1번은 페인트예요. 페인트는 가장 많이 사용돼요. 인테리어에서 의외로. 그 다음에 우드. 이거는 우드 베니어라든지 우드 플로링이 다 2번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메탈은 의외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몰딩이나 이런 거에 메탈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인테리어 재료에서는 그 금속 재료는 좀 되게 작은, 그러니까 면적이 좀 작은 데에 사용되는 거고, 패브릭은 천이죠. 그다음에 카펫은 바로 그 타일 카펫도 오븐에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그 P타일은 카펫에 안 넣어요. 이게 P타일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저희 학교 강의실의 바닥에 깔려져 있는 네모난 게 P타일이거든요.
그것은 도리어 플라스틱이나 러버 쪽으로 넣기도 해요. 그 다음에 스톤, 그라나이트, 마블, 그러니까 돌, 그 돌 전체를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강석, 그 다음에 마블이 여기 들어가 있죠. 7번이고, 세라믹 타일은 진짜 타일 모든 거예요. 이거는 유기질 타일이에요. P 타일은 여기다 안 집어넣는다고요. 그 6번에 보통 집어넣죠. 월 커버링은 바로 벽지를 말하는 거고, 미러, 글라스, 유리 제품 모두 10번인 거고, 어커스티컬 파일은 그러니까 모자이크 타일 같은 걸 좀 특별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놔요. 그러니까 세라믹 타일하고 모자이크 타일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모자이크 타일 중에서 좋은 것은 겉면이 유리로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라믹은 도기질이니까 같지가 않아요, 재료가. 그다음 비닐 시트는 장판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종의 요새는 장판지도 좋아가지고 그 정말로 그 전통 그 바닥 그 사람 모이는 비닐 시트도 있고 그 우드 프레임처럼 보이는 비닐 시트도 있거든요. 그걸 다 통칭해서 비닐 시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다른 섹션도 있어요. H 하드웨어. 이거는 이제 문고리라든지 이런 걸 H 하드웨어고 그 다음에 LF 라이팅 픽처 바로 조명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럼빙 픽처는 바로 부엌 관련된 그 다음 욕실 관련된 그런 거에 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걸 갖다가 P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가구에 관련된 건데 요거는 사실 우리까지 여기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류는 해놔야죠. 자, 일단은 2층 머터리얼 리스트, 2층의 거실 머터리얼 리스트를 작성해 볼게요. 전 시간에 2층 머터리얼 대충 백색 페인트하고 파스텔 톤 페인트, 바닥 무기질 타일로 단순하게 소개를 했죠. 보면은 무기질 타일, 그 다음에 백색 화이트, 그 다음에 파스텔 톤 페인트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작성을 해볼게요. 먼저 기존의 머터리얼 리스트 작성입니다. 아직 단가나 딜리버리 담당자는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분류표는 가야 해요. 분류표는. 분류표는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은 백색 페인트는 머털 리스트에 기입하는 분류에서 페인트 재료가 앞선 분류표에서 1로 분류되기 때문에 1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 재료이기 때문에 1번의 첫 번째 재료이기 때문에 1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스텔 톤은 두 번째로 사용되기 때문에 분류는 1이 되고 1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위치, 2층의 거실, 천장, 벽에 들어간다는 거고 2층 거실 벽. 물론 자세하게 위치까지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스펙북, 스페시피케이션 북에는 또 자세하게 적어 놓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메인이랑 맞춰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차후의 일인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디에 써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걸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위치입니다. 그리고 분류죠. 그 다음에 제품명 스펙을 이렇게 적어 놓고 백색 페인트, 파스텔톤 페인트를 적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구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페인트가 어디인지 사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벽난로라든지 난간 같은데 또 다른 그 짙은 색의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죠? 전 시간에 살펴봤고 여기 난간들이죠.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색깔은 역시 또 백색으로 페인팅이 돼 있어요. 여기 라디에이터 뒤쪽에 있지만 잘 안 보이지만 그렇고 있고 창틀은 이렇게 미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창틀에. 그래서 미색 페인트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빌트인 페인처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게 그 스테인리스 스틸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앞만 봐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하기에는 그 마감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은색 페인트를 칠하고 거기다가 약간 거칠게 이렇게 긁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색 페인트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넘버링을 따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또 이제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될 겁니다. 아, 2층 걸레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걸레바지는 백색 페인트로 색깔을 통일했다는 걸 제가 사진을 확인했어요. 기둥도 같은 색깔을 사용했죠. 그래서 백색 페인트로 통일해서 라디에이터 기둥 같은 걸 이렇게 적어놔요. 사실은 여기다가 걸레바지도 넣어야 하는데 그건 좀 안 넣었어요. 그 다음에 제품명 스펙은 그대로 가는 거고, 그 2층 거실벽 가는 거고, 파스텔 톤 같은 거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실 난간 빌트인 퍼니처 상판이라고 적어놓고, 요거는 1에다가 또 C로 누르는 거죠. 짙은 회색 페인트가 들어가는 거고, 2층 거실 창틀은 또 미색 페인트가 들어가서 여기 미색 페인트에서 1D로 해요. 그 다음에 2층 거실 빌트인 퍼니처 앞판은 이렇게 해서 1, 2로 해서 은색 페인트 헤어 마감이죠. 이렇게 분류로 1A, 1B, 1C, D, E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걸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암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여러 시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머털 리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걸 1A로 하고 그 다음 쓰이는 걸 1B로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고도 사실은 조정을 해서 1B, 1C가 이렇게 위치가 바뀐다든지 뭐 1B가 1C가 된다든지 1C가 1E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머리가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정리하는 거는 면적에 최대한 그 가장 많이 쓰이는 걸 윗번으로 올라가게 하는데 사실은 약간 그런 것이 상황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줘요. 근데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썼거든요. 은색 페인트는 여기 보면 헤어 마감이라고 했는데 헤어가 이 표면이 약간 그 유리 머릿결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머릿결, 잔잔한 머릿결처럼 보이는 거 헤어라고 해요. 요거는 스테인리스 스틸 헤어 마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은색 페인트 헤어 마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빌트인 페인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 머터럴 리스트 페이지가 빈 페이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복사해가지고 일단은 시공 그 관리하기 저희가 머터럴 리스트 만들 때는 일단 다 적어놔요.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 머터럴 리스트를. 자, 그리고 바닥 마감재도 있죠. 미생 무기지 타일로 사이즈는 200에 200 정도. 어, 보니까 신발보다 약간 작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정도면 200이 200이 정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거실의 대형 유리창도 요거는 머털 리스트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것도 머털 리스트에 분류해 놓고 조명기구도 넣어놔요. 근데 제가 이 빌라 사고를 갖다가 낮에 가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의외로 조명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조명을 작게 해놨더라고요. 천장에 이런 식의 그 좀 큰 등, 이것도 간접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외다 싶었어요. 의외다 싶었는데 이것도 역시 머터리얼 리스트에 기입을 해서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일의 분류는 8이고 이것도 역시 첫 번째니까 여기 보면 8A를 적어줘요. 근데 나중에 타일이 더 많아지면 8B, 8C 이렇게 늘어나겠죠? 유리 분류 번호는 10번이고 역시 첫 번째니까 10A를 붙어서 10A를 해요.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조명의 분류번호는 LF니까 이거 첫 번째로 LF를 기입해요. 이렇게 해서 해놓는데 이제 단가랑 딜리버리 담당자는 처음에 기존 머터리얼 조사할 때는 그렇게까지 조사할 필요 없죠.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여기는 뭐 페인트는 뭐 중요하지 않는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요렇게 처음에 초기 작업할 때도 백색 페인트 그 스펙 번호 다 따고 파스텔 포인트 그 칼라치 번호 다 따고 다 따요. 현실에서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현장에 바로 투입된 것이 아니니까 그러지는 않긴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처음 머터리얼 보드 만들 때도
일단은 모텔보다 어느 정도 갖춰지면 다 전화 걸어서 단가 딜리버리 다 물어봐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다 선정해 놓고 건축주 이건 마음에 들어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그 제품이 공사가 발주됐을 때 너무 늦게 들어온다면 그걸 못 쓰거든요. 교체할 때는 정말 건축주한테 별의별 소리 다 들을 때가 있으니까 그거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바로 다 물어봐요. 그게 이제 신입사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신입사원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화통 붙잡고 계속 이거 언제 들어올 수 있나요? 이거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제일 끔찍한 거는 머터리얼 재료실 그 재료실 다 있으니까 그 재료실 들어갔는데 그 재료에 연락처가 없는 것들 보통 보면은 재료 뒤쪽에다가 그 담당하는 연락처 담당자 이렇게 다 붙어 있고 제품명도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뒤에 그 제품명이랑 그 다음에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팀장이나 건축주가 그게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이 재료를 찾는데 정말 골치가 아프다고요. 근데 뭐 페인트 같은 거는 칼라칠만 하면 되니까 그렇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무기질 타일 같은 거는 좀 애매하죠. 이제 미색 무기질 타일 같은 거 그 샘플치도 가져왔는데 정말 뒤에 안 붙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친한 타일 담당자가 있어도 타일 담당자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 무기질 타일이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이에 물어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 비슷한 건 저희 회사에 있어요라고 말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그 사람들은 파는 사람인데 괜히 모르는 재료 쓰는 것보다 그 비슷한 재료가 자기 회사에 있다면 그걸 쓰려고 디밀겠죠. 근데 막상 가져오면은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타일과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참 곤란하죠. 예,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해요. 유리도 뭐 특별하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이제 또 감적 조명 형광등 같은 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 전에 사진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모르는데 사실은 그 조명책에 이 회사에서 이 제품을 팝니다라고 해놓고도 막상 전화를 걸면은 그 조명이 없어요. 이거 인기 없어서 단종됐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끔찍하죠. 내가 권 팀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대체품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곤란함이 있어요. 어찌됐건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정말 좀 재밌다고 말하진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팀 작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뒤에서 이런 것을 갖다 뒷받치면 서포트 해주는 팀원이 없으면은 실제로는 팀장이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본 설계 전에 단계, 기본 설계 들어간 단계, 그 다음에 실수 설계 들어가는 단계별로 그 파이가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다 이걸 전략하고, 그러니까 또 앉아서 디자인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디자인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 갖다가 취합을 해야 하는데 사람의 정신적인 능력, 물론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 갖다 머리에 다 집어넣고 뭐 언제 해서 뭐 언제 네가 그렇게 전화했니 뭐 그렇게 기억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대부분 기억을 못 하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머터리얼 리스트 작성하는 초기 작업은 어, 신입사원들이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신입사원들이 많이 하는데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가 제대로 못 보고 딜리버리 못 물어보고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 나중에 막상 이제 그것이 선정됐을 때 너 그때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혼나기도 하죠.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긴 하는데 사실 인테리어에서 지금 여러분들 시공 관리하는데 PBL 과정에서 바로 이 머터리얼 리스트 통해서 현장에서 시공 현장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머터리얼 리스트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공 관리 4주차 온라인 강의
1차 시를 끝냅니다. 역시 45분을 채우려고 진짜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네요. 뭐 그래도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편해져서 잘 만들기는 하는데 시간 타이밍 맞추기가 정말 어렵네요. 역시 저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안 내주려고 45분은 꽉 채워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 좀 이해해줘요. 졸리더라도 잘 들어주고 그래줘야지만 뭐 여러분도 편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1차시를 마치겠습니다.